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이라는 말 저도 꼭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되게 슈퍼우먼 된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보통은 워킹맘이라고 하면 정장 쫙 차려입고 회사 같은 데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그런 엄마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동네 시장 통상가 지하에서 국밥 장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면 어떻고 국밥 말아 팔면 어떻습니까? 저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니까 워킹맘은 워킹맘이죠? 안 그런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편이랑 사고를 쳐서 낳은 아이가 지금 벌써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놀라셨죠?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그때는 많이 놀랐었거든요. 저만 놀랐겠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펄쩍 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남편도 둘 다 집안에서 내놓은 꼴통들이긴 했지만 설마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하긴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좋았던 순수는 아닌가요? 아무튼 그냥 공부보다 노는 게 더 좋았던 학생이었을 뿐인데요. 그 나이에 인생 계획이란 게 뭐 있었겠습니까? 대학이고 뭐고 당장 오늘이 즐거우면 그뿐이었죠. 그런데 덜컥 애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당연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 생리 안 해? 왜 안 해? 병가가 2줄이라고? 2줄이 뭔데? 아이 등신? 임신했다고? 짐작은 했지만 한동안 남자친구는 말이 없더군요. 잔대깔이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첫째, 이해 맞고. 둘째, 나 애 안 지운다. 아니 그게 잔대깔이 굴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뭐라고 해야 네가 기분이 좋을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나 이 새끼 역시 멋진 새끼? 근데 연주야. 뭐?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얘기도 있는데 새끼 그러는 건 좀. 나 이 새끼 봐라. 그래 알았다. 여보야, 됐냐? 아까 했던 바보 등신. 그런 말도 좀. 알았다니까? 야 봉봉. 됐냐? 됐어?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꿀통이었지만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사회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스텝인 거는 압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변수라는 건 늘 있기 마련이고 우리한텐 그 변수가 조금 일찍 그리고 크게 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는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 중 하나일 뿐 장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생각은 안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뭐? 임신? 너 이리 와, 2년. 엄마, 칼 내려놔. 그거 내려놓고 얘기해. 저희 엄마는 시장 통해서 김밥 장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임신했단 얘기를 하자마자 김밥 썰던 칼을 들고 저를 잡겠다고 쫓아오셨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비명 지르고 난리였죠. 연주 엄마? 칼 이리 줘. 예, 경찰 불러 경찰? 빨리 경찰 부르라니까? 결국 출동한 경찰이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같이 붙들려 갔죠. 경찰 선생님, 안세상에 치딸을 죽이는 애미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 많아. 주둥이 가만히 다물고 있어라. 글쎄 어머님, 알겠는데 칼은 왜 들고 뛰셨어요? 생각을 좀 해보시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딸이 임신을 했다는데 그 상황이면 경찰 양반은 정신이 있겠어 없겠어. 지금 당장 전현을 내 손으로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찮을 판에 내가 손에 칼을 들었는지 낫을 들었는지 내가 판수를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게 뭐야? 안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은 딸을 아니 내가 진짜로 얘를 어쩌겠다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봐. 마침 잘 됐구만. 그 새끼 당장 오라고 해라. 내가 그 새끼 미성년자 모시기로 신고하려니까 당장 오라고 해. 성깔 있고 고집 센 엄마 덕분에 양가의 상견례가 부득이하게 파출소에서 성사됐습니다. 양쪽 집안 엄마들의 기가 어찌나 센지 파출소 분들 누구도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하더군요. 너 훈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팔랑 빠져가지고 내가 우리 연주 건드렸지? 아니요. 말을 해 말을. 누가 김밥 집안이랄까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앉았네. 누가 누굴 건드려? 내 딸년이 교복치마 요래요래 짤짤막하게 입고는 내 아들을 후리니께 내 아들이 홀랑 넘어간 거 아냐? 후리긴 뭘 후려? 인연이 진짜. 무식하기는.
그러니까 여적지 지가게 하나 못 가지고 새나 내고 있지. 여기서 그 얘기가 어찌 나오는가? 시방시장 바닥에 꼴랑 3층짜리 상가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가? 그거라도 있으면 말 섞고 아니면 꺼지셔. 경찰서에서 한바탕 하고 온 이후에도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아빠는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저 집은 저 집대로 초상집 같고 다들 머리 붙들어 매고 쓰러져만 있지. 누구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결정했죠. 나는 너 평생 지켜줄 거다. 노노나 아니고 나랑 아기. 그래, 너랑 아기. 평생 내가 지켜줄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 아이 낳자. 나 학교 그만두고 돈 벌 거야. 나도. 대신 중졸 엄빠는 안 돼. 그럼? 학교 그만두고 돈 벌면서 우리 둘이 검정고시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하기로. 약속. 18. 그 나이에 저예요. 공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벽돌 나르고 저는 현장 폐기물이나 자재 정리하고 못 빼는 일 하면서 돈 벌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일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계신데 도와주지 않았느냐고요? 아이 낳겠다고 했더니 친정 부모님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알아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나마 시댁에서는 가지고 있던 상가 옥상에 무허가로 올린 컨테이너 방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방 한 칸이었지만 그거면 충분했어요.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더 넓은 방으로 이사도 가고 나중엔 집도 사자고 했죠. 그게 너무 큰 꿈이라는 걸 그땐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고 일 없는 날엔 쳐다보기도 싫던 책 붙들고 안 되는 머리 굴려가며 공부해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공사 현장에서 일했지만 현장 인부들한테 사근사근하게 굴면서 기술도 하나씩 터득해갔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저도 쓰레기 정리 대신 현장 한바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 추웠고 쭈그려 앉아 설거지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일이 너무 많을 땐 새벽에 나가다가 친정엄마 김밥집에 무작정 가서 애를 맡겼죠. 욕을 바가지로 해도 엄마는 엄마더군요. 조금 다른 얘기로 잠깐 셋자면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욕은 80%가 저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욕이라도 하겠습니까? 시간도 감정도 다 아깝겠죠? 저한텐 2년 전 연망할 연애도 제 아들은 왕자님 키우듯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제가 남편이 잘생기고 착하기까지 해서 좋아하고 그 어린 나이에 사고까지 치긴 했습니다. 만 예전부터 어머님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시장에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엄청 거들먹거리는 거 시장 상인들도 다 압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월세 올린다고 협박하고 수 틀리면 가게 빼라고 하기 일쑤고 유세는 엄청 떨어서 특히 그 상가에 입점해 있는 가게 주인들은 뒤에서 욕 진짜 많이 했어요. 꼴랑 코딱지만 한 상가 그것도 지하까지 포함해 3층밖에 안 되는 낡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졸부가 무슨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것처럼 연병 떤다고요. 돈은 그나마 좀 있을지 몰라도 인성은 완전 꽝이었던 거죠. 제가 며느리가 된 후부터는 아예 다른 상인들한테 저의 친정 뒷담화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밥집이 김밥 말다 못해 자기 아들 인생까지 말아먹었다고요? 그래도요 저는 감사히 생각했어요. 처음엔 사고 친 아들 꼴도 보기 싫으니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 새끼라고 방 한 칸 내주신 것만 해도 생각해보면 고마운 일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뭐 어떻게든 살긴 살았겠지만 18살에 방 한 칸 마련할 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시간이 흐르고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갈 무렵 저는 한바집 일을 그만두고 시장에 작은 가게 하나 얻어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쌀 씻을 줄도 모르던 소녀가 한바집에서 인부들 밥 해주던 실력으로 기가 막힌 국밥을 끓이는 20대 중반의 국밥집 아줌마가 된 거죠. 기술 하나 없이 벽돌 나르던 남편도 공사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이것저것 배워 미장이나 공구리, 전기 배송 같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고 승진 같은 건 없지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부가 됐죠. 매일 너무 바쁘고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식장이나 오야지가 되려면 자격증이라도 따놔야 한다며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했고요. 지 아빠가 밤마다 공부하는 걸 봐서 그런가 공부랑 담잡고 살던 엄마 아빠와 달리 제 아들은 맨날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했어요. 남편이 들어와 책을 펴면 졸린 눈을 비비며 지도 책을 들고 아빠 옆에 와 앉곤 했습니다.
힘든 일상 중에 그 풍경 하나면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죠. 한참 반짝반짝 빛날 나이 화장 한 번 파마 한 번 못하고 몸에서 국밥 냄새 풀풀 나도 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쉬울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바집에 다닐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시댁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전에도 물론 한 번씩 볼 때마다 내년 잘못 만나서 내 아들 고생 파가지로 하는 거 보면 내가 너를 삶아 먹어도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곤 하셨지만 저야 뭐 어릴 때부터 시장 바닥에서 자라면서 상인들 험한 소리 오가는 거 어디 한두 번 보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고부터는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마주치게 되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더군요. 어떤 날은 아예 가게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오는 손님들마다 다 상대하며 제 욕을 해대더군요. 맛있게 드셨어,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길래 내가 머리 고기 2점 더 넣었어. 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다음에 또 와요. 아줌마가 아주 성격이 좋네. 아니 아가씨인가? 사장님 나 아가씨처럼 보여요? 이래봬도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 돼요. 저 봐라. 치버릇게 못 주네. 어이구 여기가 사장님이신가? 아니야 내가 사장 맞아. 저 양반은 우리 시엄마. 이 가게 붙박이에요. 저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 봐요 저기 딱 에어컨 나오는 밑에. 아가씨가 사장님이면 시어머니는 회장님이시겠네. 회장님 며느리가 성격이 좋아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일찌감치 남자 맛은 알아가지고 내 아들 혼란 꼬셔서 새끼부터 싸질렀구만. 어이구 시어머니가 아주 시원시원하시네. 아유 어머님 장사 방해하지 말고 집에 좀 가셔. 에어컨은 왜 끄니? 시원하고 좋은데. 에어컨 켜놓으니까 어머님이 집에 안 가시는 거잖아. 어머님이 뭐 여기 붙박이야?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남은 반찬 그릇이라도 좀 나르든가? 아니면 빨랑 가요. 바쁘니까. 제가 원래 털털한 성격인데다 국밥집 하면서 시장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 뭐랄까 인생 5회차쯤 산 사람처럼 모든 걸 초월했다고나 할까요? 제가 국밥집 사장치고는 좀 어리니까 손님들이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많이 하시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철벽치면 손님이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식사도 기분 좋게 하시라고 저도 농담 받아치기도 하고 대꾸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죠. 손님이 가끔 과한 농담하면 그걸 쌩까고 못되게 굴기보다는 유도리 있게 더 세게 받아치면 좀 생각 있는 손님들은 아 이런 거 안 통하는구나 대번에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까는 건데 시어머니 보시기엔 그게 다르게 보였나 보죠? 저것이 아주 그냥 풀알만 달렸다면 사족을 못 써요. 아무 남자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술증년같이 해볼래 해가지고 어머님이 나보고 술증년이라고 했다고 하면 어머님 아들한테 또 한 소리 들을 텐데 괜찮겠어요? 아이고 네 남편은 행동거지가 그 모양 그 꼴인 거 아냐? 남편은 밖에 나가 하루 종일 힘쓰는 일 하는데 아저씨는 남의 남자네들이랑 해거리면서 좋아 죽지 죽어. 김밥집 딸이라 멸시 남자 후리고 다닌다. 구박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러고 말았죠. 근데 그게 또 시어머니는 약이 오르셨나 봅니다. 너 내 얘기를 듣긴 듣는 거냐? 사람 무시하는 거는 침이나 똑같아요 아주.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아 꼴 보기 싫음 어머니 집에 나가. 꼴도 보기 싫다며 왜 허가날 남의 가게 와서 면상 쳐다보고 있어. 이끼를 국밥이나 한 그릇 줘봐 배고파. 국밥값 한 번을 안 내고 맨날 공짜로 달래지? 자 드셔. 고기 팍팍 넣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그거라기보다는 온갖 저재스런 말로 저를 구박하고 무시해도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편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제 아들의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막대하셨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하시면서 근처 동네에 같이 살게 된 윗동서한테는 아주 절절매셨어요. 나 그거 줘.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시장 사람들이 말하던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이요. 아주버님은 그냥 저냥 월급 따박따박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형님은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사실 저는 형님이 뭐라는 사람인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어머님이 온 동네 만나는 사람마다 떠벌리고 다니시는 바람에 저도 알게 됐죠.
그것도 굳이 저랑 비교까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작은 며느리 살못 얻어내 10수년을 고생했는데 큰 며느리는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큰 며느린 뭐 하는데요? 우리 큰 며느리는 자그마치 사계 국어를 한답디다. 책도 몇 권이나 냈어요. 제목이 뭐더라? 형님은 원래 외국어학원 영어 강사였는데 출판한 책 2억 원이 대박나서 여기저기서 강연을 해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김에 아예 전업 강연자로 나서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이 얘기하신 대기업 다니면서 한다는 강의는 행복에 관한 거였는데 사계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나 4년제 대학을 나온 거, 책을 몇 권 낸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주제인데다가 제 생각엔 굳이 강의식이나 들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건가 의아했죠. 행복이라면 제가 또 한 행복하니까. 그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회장님 힘으로다가 언제 한번 우리 시장에도 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유, 내가 뭐 그럴 힘이 있나? 작은 며느리한테 하듯이 큰소리 빵빵 쳐서 좀 데려와봐요. 쟤랑 갔나 어디? 우리 큰 며느리는 이런 시장통이랑은 안 어울린다니까 그러네. 사람이 어찌나 고급진데. 여기로 와. 오기는 TV에도 나온 사람이야. 우리 큰 며느리가. 아니 무슨 시장통에 어울리는 사람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콩나물도 안 산답니까? 거기다 어머님이 끊임없이 형님 자랑을 하다 보니 조금씩 허풍도 좀 끼어들기 시작하더군요. TV에 나온 건 2번인가 그랬어요. 안 그래도 제가 형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TV에 한번 나와서 재미있으면 형님을 계속 부를 건데 아무래도 재미있지는 않았나 봐요.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왔나? 연락은 계속 오지. 그런데 내가 웬만하면 컷하고 있어. 왜요? TV 나가면 더 유명해질 건데. 동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좀 천박해 보여서. 병원장이고 변호사고 그런 사람들. 자기 일만 잘해도 남들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와서 하하거리고 낄낄거리는 거 좀 우습지 않아? 어이구 우리 형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머리 좋아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양반들이 TV에나 웃음까지 주면 친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니까 일석이조죠. 뭐 나는 굳이 TV 안 나가도 찾는 사람들 많아. 큰애 말이 100만 번 오른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가방끈도 짧은 것이. 어이구 형님 바라기 어머님 끼어드시는 걸 보니 이 대화는 여기서 심화 이해하겠어요. 어머님은 아주 형님이라면 다 우냐우냐 정도가 아니라 절절매셨어요. 어머님 말씀은 즉슨 형님이 우리 집에서 제일 가방끈 긴 사람이니까 형님 말은 다 맞는 거라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머님이 형님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해는 됩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격도 엄청 소심하셨거든요. 거기다 두 분은 아이도 없어서 어머님 얘기로는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처럼 형님은 언제든 날개옷을 입고 하늘 날아갈 수 있는데도 아주버님이랑 살아주는 거랍니다. 능력 없는 남자와 사는 능력 좋은 며느리. 그게 어머님이 형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거죠. 저는 뭐 형님이 좀 우아를 떤다. 그렇게 밖에 안 보였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 2년 사이 어머님이 형님한테 더 절절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는데요. 아주버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1순위로 잘리셨거든요. 안 그래도 소심한 사람이 더 소심해져서는 한동안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길래 제가 어머님, 아주버님 당분간 우리 국밥집 배달일이나 좀 하시라고 할까봐요. 배달비 어차피 나가는데 이왕지사 아주버님이 해주시면 좋죠. 제 딴에는 아주버님한테 도움 좀 드리겠다고 얘기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지 뭡니까. 천박하게 살려면 떠나 천박하게 살지. 어따 대고 자기네 시아주버님한테 배달이 어쩌고 그 짓을 떨어. 왜 이 남편 노가다 판에 내보내는 걸로 모자라냐? 괜히 걱정하는 척 하지 말어. 큰애 제주도 내려간다니까 신경 끊어 이년아. 여긴 왜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왠지 알면 네가 그 돌대가리로 이해는 하고 큰애들이 알아서 결정한 건데 네가 알아서 뭐해. 그렇게 아주버님은 제주도로 혼자 내려가셨어요. 서울은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서 싫고 다른 지역들은 사람이 너무 없으니 그것도 싫고 제주도에 가면 그나마 살 길이 트일 것 같다며 2년 전에 떠나셨죠? 그래서 2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면은 글쎄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딱히 결정도 못하고 그렇다고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스트레스만 팍팍 받고 계신 것 같던데요. 뭐 고군분투라고 해두죠. 아주버님도 나름 애쓰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요. 다른 거야 그렇다 치고 제 입장에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만약 남편이 일 때문에 몇 년이나 혼자 어디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저도 짐 싸들고 같이 갈 것 같거든요. 뭐든 해서 돈은 벌 수 있는 거지만 가족은 똘똘 뭉쳐 살아야 정이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는 건 죽기보다 싫단 말이죠. 그런데 형님은 심지어 직장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가 있다가도 언제든 서울 오가며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혼자 여기 남아서 매달 아주버님한테 돈까지 붙여주면서 거기서 빨리 자리 잡아라 이러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튼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돈 못 버는 아주버님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어찌 큰 며느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머님이 하도 대놓고 형님이랑 저를 차별하니까 한 번은 제가 어머님께 제대로 따진 적이 있어요. 제가요 살아도 어머님이랑 더 오래 살았고 생색내긴 싫지만 어머님 생신상도 내가 다 차리지 시아버지 제사상도 내가 다 하지 며느리 노릇은 내가 다 하는데 어머님은 왜 나한테 욕만 찍으려요? 형님은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비교를 할 걸 해라 이년아. 니들은 노는 물 자체가 달라. 사람 노는 물이 뭐 따로 있나. 다 거기서 거기지. 넌 허구한 날 시장 바닥에서 시커먼 남정네들이랑 희거리긴 하지. 쟤는 어울려 노는 사람들도 다 화이트 칼라요. 화이트 칼라. 근데 왜 어머니 어깨에 뽕이 들어가냐고요. 취불도 없으면서 큰소리치는 네가 어찌 알겠니. 큰애처럼 좀 겸손해봐라. 저렇게 잘나가는 애가 강남 어디 고급 아파트 안 살고 이 동네 필라에서 사는 거 좀 봐. 그게 겸손이랑 뭔 상관이래. 강남 아파트 살 돈은 없나 보지. 생긴 거랑 다르게 애가 소박하잖니.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긴 것도 소박해. 형님은 또 봐라 접대 애가 큰애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골목상권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던데 말만 뻔지르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근데 쟤는 어디 말만 아니 몸으로 보여주잖아. 몸으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인연이 시애미 하는 말만 또 말대답이지. 하여간 못 배운 티가 잘잘 흘러요. 흘러왔다 거기서 얘기가 또 왜 글로 튀어. 글로 튀기는 어머님이 형님 사랑 좀 과하다 싶지만 일부 맞는 말씀도 있긴 했어요. 사실 우리 형님이요 동네 세탁소며 중국집 VVIP 고객이십니다. 어머님은 그게 형님이 골목상권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는 거라며 소박하다고까지 주장하시지만 글쎄요. 뭐 세탁소에 배달 서비스 시키거나 중국집 음식 배달시켜 먹을 돈으로 집에서 빨래하고 밥해 먹는 게 더 소박한 거 아닌가요? 뭐 그게 골목상권 살리려고 안 써도 되는 돈 굳이 쓰는 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요. 하긴 뭐 대형마트 가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쪼가리씩 파는 양파도 있는데 굳이 거기다 돈 안 쓰고 시장에서 사긴 하죠. 항상 시장 야채가게 과일가게에서 그것도 대량으로 항상 배달을 시켜서 주변에 다 나눠주거든요. 심지어 형님 내 빌라 1층에 사는 타니한테도 줍니다. 아타니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1년 정도 된 새댁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한국을 좋아했어서 한국어 공부도 오래 하고 한국 남자한테 시집 왔죠. 우리 국밥집 단골이고요. 임신 5개월 차인데 만삭 때까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김치 공장에 계속 다닐 거랍니다. 타니가 특히 우리 형님을 아주 좋아하고 따랐어요. 타니야 너 우리 형님이 왜 좋아? 형님이가 맛있는 거 많이 줘요. 언니 같아요. 맛있는 거 주면 다 좋아하냐? 나도 좋겠네. 언니 좋아요. 물론 언니 형님이 더 좋아요. 아무튼 결혼은 했지만서도 혈혈단신 혼자 한국에 와서 외로울 타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걸 보면 형님이 좀 달리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를 너무 무시해서 그렇지 저한테도 득되는 건 있네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형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동서 봄동 잔뜩 주문해놨어. 얼려놔서 이거 가져가 겉절이 묻혀서 식당 반찬으로 내면 되겠다. 어휴 저번에 무도 잔뜩 주셔가지고 무생채 손님들한테 서비스 팍팍 드렸어요. 그래 언제 올 수 있어? 근데 형님 어차피 주실 거면 야채 사장님한테 이리로 갖다 주라고 하시면 될 걸 뭐하러 힘들게 거기까지 배달을 시키세요? 아니 겸사겸사 동서 얼굴도 보고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지. 하여간 올 때 미리 전화하고 줘야 뭐 잠깐 시간 내서 가지러 가면 그만이니까 좋죠. 식당 하다 보면 반찬용 채소값도 은근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 줄고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굳이 와서 가져가라는 것도 생색내고 싶어 저러는 것 같으니 그까이 거 눈 딱 감고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날 형님과 저는 대판 싸웠습니다. 봉동바지로 형님 댁에 잠깐 들렀는데 형님이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한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형님 근데 아까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동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왜 이런 거 동서 가게로 직접 배달 안 시키고 내가 받아서 주는지 알아?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동서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해주시는 말씀 그거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저 미워서 그냥 구박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건 시장 남자들이랑 너나들이 하면서 그러는 거 좀 천박해 보여. 내가 내 친구들이랑 농담 좀 하는 게 어디 가요 동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고깝게 들어야겠어? 형님 얘기 어느 포인트에 저 잘 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 동서 18살에 애 낳은 거 다 알아. 안 그래도 해픈 여자 딱지 붙이고 살면서 거기에 물란한 여자 소리까지 듣는 건 좀 그렇잖아. 물란한 여자? 누가 그딴 소리 씹으려요? 원래 소문의 당사자만 그 소문 모르는 법이야. 형님 지금 그 말은 동네 사람들 전부 나한테 물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뜻이에요? 형준이도 이제 고등학생식이나 됐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다는 소문 들으면 삐뚤어지지 않겠어? 우리 형준이도 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아요. 제가 해에 거리고 노는 시장 남자들 형준이가 다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친구고 운이 친구고 우리 엄마 친구고 다 그렇다고요. 아는 사람들은 그딴 얘기 안 할걸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나 들으셔 가지고 어머님이 그러셨구나 형님한테 저 단돌이 좀 하라고. 형님 그렇게 어머님이랑 쿵짝 맞아서 좋으시겠어요. A씨 기분 잡쳤네. 저 가요 동서 이건 가져가야지. 구워 먹든 쪄먹든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진짜로 제가 막 불러먹은 년도 아니고요. 18살에 애 가진 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둘이 좋아했고 실수는 했지만 그 책임 충분히 지기로 결심하고 지금껏 성실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아들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니 정말 화딱지가 나더군요. 어릴 때부터 공사판에서 시장 통해서 사람들 상대하는 일 하며 먹고 살다 보니 저 억센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눈에서 꿀 떨어지는 내 남편 두고 다른 남자들이랑 히히덕 거리다니 그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시장 사람들 의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정말 기분이 나빠서 그날 이후 한동안은 형님 전화도 안 받고 형님 반찬도 안 챙겨다 드렸어요. 뭐 또 중국집에서 시켜 드셨겠죠? 저더러 맨날 무시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혼자 우아한 척하는 형님도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따위로 얘기한 거 형님도 좀 미안하셨던지 얼마 뒤 제 생일에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땐 내가 너무 지나쳤어 동서.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괜찮아요? 형님 저 원래 뒤끝 같은 것도 없는데요. 뭐 마음에 들어? 비싼 거야. 이거 엄청 형님은 그게 문제예요. 굳이 본인 입으로 비싼 거라 말 안 해도 형님이 주신 거면 비싼 건 줄 다 알아요. 뭐 딱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디 차려입고 나갈 일 있을 때 좋을 것 같아 아껴뒀다가 며칠 뒤 시장 상인들 개모임할 때나 입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넣어뒀죠. 그리고 개모임하는 날 옷을 입으려고 살펴보는데 옷에 얼룩이 2군데나 있는 겁니다.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반품하라고 할까 하다가 느낌이 쎄해서 일단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옷에 붙은 라벨을 조회해봤는데 안 나와요. 라벨에 적힌 상품은 이 옷과 전혀 다른 거더군요. 그러고 보니 왠지 이 옷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황급히 형님의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1년 전 사진 속에서 형님이 이 옷을 입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이 삐져나왔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서 장사 끝난 가게를 정리하며 내내 궁시렁거렸습니다. 망할년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 지실컷 처했다가 허용 국물까지 흘린 옷을 선물이라고 주냐? 그게 우아고 겸손이고 고급이냐? 썩을년 언니 화났어요? 그때 마침 야식 먹으러 왔던 타냐가 심통이 잔뜩 난 저를 보고 묻더군요. 그래 어떤 망할년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죽겠다. 넌 왜? 남편이랑 싸웠어? 언니 나쁜 년이에요. 우리 형님이? 왜?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내가 그지예요? 언니는 입던 옷 새 거라고 뻥쳐요? 뭐? 너한테도 그지거리를 했어? 잘해주는 척 오져요 가식 쩔어요. 타냐 너 그런 말도 아냐? 재수 없어요.
안 친할 거예요. 알고 보니 타냐는 그동안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차라리 입던 옷인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다. 솔직히 얘기하면 상관없죠. 당근 마켓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파는 옷도 예쁘고 싸다고 하면 사다 입는 판인데 형님 입던 옷쯤이야 상관없잖아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을 땐 코웃음 한 번 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형님을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던 타냐 뒤통수까지 후려쳤다고 하니 열이 확 팠더군요.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일단 타냐 국밥부터 한 그릇 말아주고 가게 문 싹 닫고 형님 댁으로 쳐들어갔죠.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어차피 아주버님도 집에 안 계시겠다. 형님은 맨날 새벽까지 강연인지 뭔지 준비한다면서 깨어있는 것 뻔히 아니 제거해 타냐가 그동안 받은 옷 보따리까지 다 싸들고 갔습니다. 빌라 2층 아직도 불이 훤히 켜져 있더군요. 사람 그림자도 보입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니 잠깐 보자고 전화를 했는데요. 어라? 뭔가 이상했어요. 어쩌지? 나 지금 집에 없는데 분명히 집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없다니 그럼 창 밖으로 비추는 저 그림자는 사람 아니고 귀신이랍니까? 왠지 요상한 촉이 왔습니다. 2층 창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전화를 끊고는 뭔가 당황했는지 갑자기 불이 꺼지더군요. 더 이상하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2층 계단 센서 불이 켜지고 어떤 남자의 실루엣이 계단을 서둘러 내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아주버님? 혹시 남편? 누구지?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밥솥타 야채가게 김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나는 딱 말해요. 이 시간에 배달하러 온 건 아닐 테고 이 사장 연주야 내 말 좀 들어봐. 왜 그렇게 이마가 번들거려? 뭔 땀을 이렇게 흘렸어? 이 꼬샘 추위했다. 땀 어디? 아니 이건 땀이 아니고 샤워. 샤워? 우리 형님 집에서 샤워하고 나왔다고? 맙소사 저는 당황해서 내빼는 야채가게 김 사장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그쳤습니다. 말 안 하면 언니한테 다 이럴 거라고 하니까 그제야 싹싹 빌며 털어놓더군요. 언제부터 이런 건데 김 사장님? 여기 제주도 가고 그때부터 연주야 나는 저 여자가 꼬셔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연주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쏟아지더군요. 중국집 최 사장은 물론 배달하는 최 씨의 세탁소 황 씨 아저씨까지 그중엔 어려서부터 아저버님이랑 형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인간도 있었다고요. 심지어 1층 타냐 신랑까지 꼬셨더군요. 그게 미안해서 타냐한테 그렇게 잘해준 걸까요? 아니면 이 남편이랑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하는 묘한 우월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일을 그대로 항고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형님이 저한테 천박한 짓 하지 말라고 멸시하거나 구박했던 것 때문에 복수에 불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기괴한 일이랍니까? 한 여자가 몇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어버리다니요? 일단 김 사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상간남들의 부인을 국밥집으로 소집했습니다. 근데요, 세탁소 황씨 아저씨의 부인은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허구한 날 그 집에 배달한다고 가서는 1시간씩 2시간씩 있다 오더라고. 이상해서 하루는 내가 몰래 미행을 했지. 언니 근데 왜 여지껏 가만히 있었어? 그냥 머리채를 확 쥐어 뜯어버리지 그랬어? 그러려고 그랬지. 근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 같아도 그년이랑 붙어먹겠더라고. 언니가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그게 왜 언니 잘못이야? 다들 어쩔 거야?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년이 남편들이랑 붙어먹게 냅둘 거냐고. 시장 언니들이 다 저처럼 억세기만 한 줄 아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종이장보다 더 여려가지고 그날 사실을 알게 되고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시장에서 나물 팔아 애들 키우느라 좀 억척스럽게 굴었는지는 몰라도 그 언니들이 왜 그랬겠어요. 남편 하나 믿고 이날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을 텐데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안 돌아가는 짱구를 다 같이 굴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형님이 가게에 들르셨더군요. 지가 후린 남정네들의 여편네들이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지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동공에 지진이 나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형님 잘 왔어. 여기 좀 앉아주는 언니들 한가운데 형님을 앉혔습니다. 꼭 재판받는 죄인의 형국이었죠. 저는 이 언니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머리채라도 잡을 줄 알았는데 열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어이없게도 먼저 말을 꺼낸 건 형님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이렇게 모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들이 남편 단속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솔직히 이런 거 소문나면 얼굴 들고 못 살기는 저나 그쪽들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언니들이 뭘 잘못했는데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제3자는 좀 빠지시지. 마치 자기는 잘못 없다는 듯한 태도에 드디어 언니들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 형님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죠. 7인의 여전사 같았어요. 아, 이건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격투 끝에 코피가 터진 형님이 무릎을 꿇고 가게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언니가 말을 꺼냈죠. 솔직히 이대로 끌고 경찰서 유치장에 쳐놓아도 속이 시원치가 않아? 그런데 까놓고 얘기해서 전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썩은 년 놈들. 금융치료 그걸로 합의해봅시다. 합의금 제대로 받아내서 2년 아주 망해먹게 만들자고요. 결국 시장 언니들은 형님을 금융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7명.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아, 생각만 해도 더럽네요. 지난 편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도 혹시 인연의 계략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7군데 물어주기로 한 합의금만 해도 수억은 됐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그냥 순순히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돈은 얼마든지 드리죠. 그런데 어차피 이런 얘기 밖으로 나가면 피차 쪽팔린 거 마찬가지인데 항고하는 조건으로 합의할게요. 다들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씩 쓰세요. 자기는 방송계며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 일이 만약 퍼지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각서의 위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협박성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꼬라지하고는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언니들은 모두 각서를 쓰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밖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려. 가슴을 치며 분통해하고 계시는 거려. 다음날 가게에 온 시어머니 다른 날 같았으면 다짜고짜 천박 한 년 무식하고 남자나 호리고 다니는 면 3종 세트로 인사를 시작하셨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시더군요. 뭐 잘못되셨어? 왜 꿀먹은 벙어리야. 어머니 내가 뭐를? 어째길래? 어머니 속상한 일 있어? 세상 다 이룬 표정인데 뭘 그래. 그렇죠. 입도 뻥끗 못하시겠죠? 고귀한 형님 모시며 살던 시어머니 그렇게 구박하고 멸시하던 저한테 감히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시겠죠? 혹시라도 이 일 소식만 큰 아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느라 당장 큰 며느리고 뭐고 내쫓고 싶어도 그렇게는 못하시겠죠? 어머니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됐다. 듣고 싶지 않다.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나 18살에 애가 졌다고 목막 불리고 다니는 년이라고 시원하게 욕 좀 싸질러 보지 왜 됐다니까? 그래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어디 감히 저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남의 남자 후리고 다니는 년은 따로 있었는데요. 2년이 또 지나 새 시대의 오호동 형님은 들어오는 강연 닥치는 대로 해서 그 많은 합의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이런 소문이 어디 잠자코 있답니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집 여자 치마 자락 속에 그 동네 남자들 다 한 번씩 들어갔다더라 하는 소문이 솔솔 바람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지 잡아낼 수 있다던 형님은 씩씩거리며 숨어 지내기 바빴죠. 소문일 뿐이었지 누구도 확실한 증거 하나 들이미는 사람 없었는데도 번질나게 찾아대던 기업이며 방송에서는 더 이상 형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다대요. 그래서 제가 할 일 없으시면 와서 설거지나 좀 도우시라 했죠. 눈을 부라리며 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길래 그럼 굶어 죽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더니만 며칠 있다가 앞치마 하나 들고 국밥집에 나타났더군요. 국밥집에 레이스 달린 앞치마가 웬 말이래. 그거 입고 여기서도 손님들 후리려고? 동서말이 너무 천박하다. 아유 그놈의 천박 타령. 형님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닐 텐데. 아 그거 이리 내놔요. 이거나 입어줘. 그렇게 정없는 년 아닙니다. 우리 형님이 비록 평생을 빌어도 모자랄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저까지 형님을 내치면 찬물에 손 한 번 담가본 적 없는 우리 형님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 먹고 살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소문 다 퍼져서 행여 자기 남편이라도 꼬실까봐 어디 써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라도 걷어야죠. 형님이 국밥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가게 한 자리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시어머님의 부채질은 더 급해집니다. 열불이 터지겠지요? 그 고귀하신 줄 알았던 며느님이 저러고 있는데 그 속이 편할 리가요? 아유 한숨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뱉으시지만 그것도 저는 그냥 지켜만 봅니다.
말 한마디 거들어 약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시어머니, 인생도 불쌍하죠? 큰아들 인생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동네 온갖 남자들이랑 잠자리를 가진 큰 며느리 꼴을 저렇게 보고 살아야 하는 것만으로 천벌을 받으신 거니까요. 비록 공사판이지만 거기서 남편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겠다. 고딩아들 우리처럼 속 안 썩이고 공부 잘하겠다 그저. 나만 열심히 살면 아무 문제 없는 제 인생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저 인간들 제가 다 보듬어야지 어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